10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사법농단 재판거래 거의 모든 의혹에 연루된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불려나왔습니다. 임 전 차장의 검찰 소환길, 임종원을 구속하라는 구호가 난무했고 임 전 차장은 한 시민의 삿대질까지 받았습니다. 임 전 차장은 안타깝다는 소회를 밝혔는데 무엇이 안타깝다는 것이었을까요? 현장을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한 말씀 드리겠다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원이 현재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임 전 차장은 그러면서 현재 상황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던 동료 후배 법관들이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에 대하여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검찰 조사에는 성실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해명하겠다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제기된 의혹 중 오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임 전 차장은 기자들의 어떤 질문에도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똑같은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무엇이 오해입니까? 오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검찰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해야 할 분이 본인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검찰에서 성실히 답변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냐는 질문엔 미소까지 지으며 네라고 답했습니다. 뭐 하실 말씀 없으신 건가요? 국민들에게? 네. 그 사법농단으로 사법부 불신을 초래한 당사자라는 지목을 받으셨는데 여기 임 전 차장은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차장을 지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보좌했습니다. 이 기간 임 전 차장은 청와대와 재판거래, 박 전 대통령 탄핵 관련 법리문건 작성 의혹 등 사법농단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의혹들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에 대한 2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문건 수천 건이 담긴 USB를 확보했습니다. 박근혜 개인 비서 임종원을 구속하라. 그런데 양승태는 오늘 임 전 차장 검찰 소환길엔 이런 구호들이 쏟아졌습니다. 오늘 임종원 전 차장 소환에 대해 검찰은 실무 책임자를 부른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임종원 전 차장이 수사의 최종 종착지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검찰 칼끝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법률방송 김태현입니다. 오늘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공정위 내부 갑질과 알력 다툼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신세아 기자의 심층 리포트입니다. 오늘 오전 국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이 증인으로 부른 판사 출신 유선주 공정위 심판관리관이 내부 갑질과 왕따가 있었다는 폭탄 발언을 내놓습니다. 올해 4월 달부터 사무처장들이 저를 부르시더니 이것은 준사법기관이 아니다. 제일신법을 기준하는 건 아니다. 잘못 알고 왔다. 이제 정면으로 박탈할 테니까 받아. 심판관리관은 상정안건 관리, 심사 보고서 작성 등 공정위 업무 전반에 관여하는 공정위 핵심 보직 가운데 하나입니다. 판사 출신인 유 심판관리관은 법률가로서 전문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4년 지금 보직에 발탁됐습니다. 그런데 공정위 회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녹음으로 남기는 공정위 회의록 지침 개선을 추구하자 느닷없이 업무에서 손을 떼라는 식의 압력을 받았다는 것이 유 심판관리관의 주장입니다. 상부로부터 외압은 없었습니까? 조용히 일 안 하고 있던지 나머지는 알아서 많이 배우신 분이 알아서 생각하는 이런 식으로 계속 제 업무를 하나하나 박탈을 해왔고 직원들마저 합상을 하도록 부추기고. 실제 유선주 심판관리관은 지난 10일자로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월 10일 날 저에게 급작스럽게 갑질을 했다면서
직무정지, 전면적인 모든 거를 정지하셨고 그러면서 그때 본인이 다시 시하셨다고 저는 말씀을 들은 거죠.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나오자 야당 의원들은 당장 벌집을 쑤신 듯 김 위원장을 추궁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조직이 어떻게 된 조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부서에 와가지고 개혁하려고 하는 사람을 그렇게 왕따를 시킵니까? 이에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유선주 심판관리관이 내부 부하 직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는 신고가 있어 경위 파악을 위해 일시 직무정지를 내린 것뿐 왕따와는 아무 상관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 조직의 기관장으로서의 책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통감하고 있고요. 심판관리관실 직원 다수의 갑질 신고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조치한 것은 그런 갑질 신고에 대해서 사실 확인을 하기 위해서 일시적 잠정적으로 직무 정지를 한다. 김상조 위원장의 해명에도 야당 의원들은 그동안 개혁쇼를 해왔던 것 아니냐는 식으로 김 위원장에게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갑질 방지와 예방, 적발과 처벌이 주 업무인 공정위 내부에서 판사 출신 외부 전문가에 대한 내부 갑질이 자행돼 왔다는 국감 증언. 김상조 위원장이 가야 할 길이 멀고 팍팍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신세아입니다. 오늘 오후 국회에선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가 열렸습니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업무 보고를 통해 생활 속 차별 법령과 어렵고 복잡한 법령 용어 개정 사업을 중점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의 이런 노력이 정작 정부 부처, 그것도 힘센 부처일수록 잘 먹히지 않는 모양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이현무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오후 국회 법사위 법제처 국정감사. 김혜수 법제처장이 모두 발언을 통해 법제처의 주요 역점 사업을 설명합니다. 각종 법령 속 불합리한 차별 법령 등을 정비해서 국민이 피부를 느낄 수 있도록 개선하고 어렵고 복잡한 법령 용어를 알기 쉽게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3진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법제처가 법령정비 과제를 발굴해 해당 기관에 권고한 권고사항은 1,100건에 달하는데 기관에서 정비를 거부한 경우가 303건으로 28%에 이릅니다. 특히 법제처와 가장 밀접한 부서인 법무부 거부율이 가장 높아 법무부는 이 기간 29건의 권고 중 절반이 넘는 15건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거부한 법제처 권고사항 가운데는 벌금액에 상관없이 노역장 유치기간이 최대 3년으로 제한돼 있어 일당 수백만 원, 수천만 원짜리 이른바 황제노역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권고안도 포함됐습니다. 노역장 유치기간 상한을 늘리거나 노역을 하더라도 일부 벌금은 내야 풀어주도록 법령을 정비하도록 권고했는데 법무부가 노역이 추가 징역형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들어 법제처의 권고를 모두 거부했다는 겁니다. 법무부 다음으로는 기획재정부 43%, 국방부 42%, 여성가족부 42%, 행정안전부 32% 등 이른바 힘있는 부처들의 법제처 개선 권고 거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자료를 공개한 최입의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부 부처들 중 힘있는 기관들은 소관 법령의 불합리성을 지적받고도 자기 논리에만 빠져 복지부동하고 있다며 법제처 권고 수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 업무평가에 법제처 법령정비 권고 수용률을 반영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명시적인 거부 표시뿐만 아니라 미적미적되며 법제처 권고안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법제처 권고안 불수용률은 훨씬 더 높아집니다. 법제처는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행정 편의적,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을 찾아 개선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법률방송 이현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비리 유치원 명단 공개가 엄청난 후폭풍을 낳고 있습니다. 남승환 변호사의 시사법률입니다. 남 변호사님, 일단 폭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짚어볼까요? 네, 뭐 비리라고 하면 비리고 운영상의 문제다 이럴 수도 있는데 내용으로 봐서는 거의 비리에 가깝습니다. 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서 교비를 그쪽으로 갖다 쓴다든가 또는 뭐 은행 대출을 받아놓고 이자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한다든가 월급날에 자기 남편에게 급여 명목으로 돈을 지급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뭐 양반이고 뭐 킹크랩을 사 먹고 홍어, 뭐 회, 뭐 주류 이런 것들을 사 먹는 등의 문제가 있을 정도였고요. 건강보조식품도 사고 뭐 백을 사고 이런 것들 큰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크게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교비로 샀다는 말씀인 거죠? 네, 교비라고 하는데 실제로 유치원 회계는 교비 회계라는 개념이 없다 보니까 유치원 회계라고 하는 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 학부모들이 낸 그 돈을 그 사립 유치원 원장이 뭐 자기 마음대로 갖다 썼는데 횡령죄에서 무죄 판결이 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판결 취지가 어떻게 됐었나요? 네, 이제 횡령죄가 설립하려면 이제 뭐 네. 보관해야 되는 보관자의 지위가 있어야 되는데요. 네. 이 유치원에 들어간 돈은 일단 유치원의 소유가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건데요. 이게 사립학교법, 이제 유치원은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는데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는 학교법인의 경우라면 이렇게 쓰면 이게 횡령죄로 처벌을 받게 되는데 유치원은 좀 독특해서 이게 횡령죄로 처벌받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뭐 어떻게 독특해서 그런 건가요? 유치원의 경우에 한해서는 학교법인이 아니어도 설치 경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치원은 전부 개인 경영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인회계, 교비회계 개념이 없고 아까 말씀드린 유치원 회계라는 것이 있을 뿐이어서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게 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저 학부모들이 낸 학원비, 뭐 유치원비는 그렇다고 쳐도 국고 지원금 뭐 이런 거를 좀 갖다가 학원 운영과 상관없는데 쓰는 거는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어쨌든 원칙적으로는 보조금법, 보조금 네.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됩니다. 네. 그런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려면 그게 어떤 보조금을 어떻게 갖다 썼는지가 특정돼야 되거든요. 네. 어떤 보조금을 용도로 받았는데 그걸 다른 용도로 썼다 이래야 되는데요. 이 보조금하고 그 소위 교비회계에 해당하는 유치원 회계가 섞입니다. 섞여서 통장에 어느 돈하고 어느 돈이 뭔지 구별 못하게 섞여 있는데 이걸 민법에서는 혼화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되놓으니까 범죄 사실을 특정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어떤 보조금을 어떻게 횡령했다 또는 어떻게 다르게 썼다 이런 걸 특정할 수 없다 보니까 처벌하기가 아주 어려운 문제가 생겨버린 겁니다. 그럼 뭐 학부모들이 낸 돈이든 뭐 국고든 유치원에서 쓰는 거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그걸 이제 다르게 쓰면 뭐 시정명령을 받거나 이런 조치를 받을 수는 있는데 시정명령이 계속되면 이제 행재정 제재가 점차 강화되고 이러니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런데 얻는 이득이 더 크다 보니까 이런 행재정 제재가 별로 실효성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뭐 대안이 지금 상황에서 대안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처벌을 하겠다라고 하면 처벌 규정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처벌이 아니라 뭐 교화하거나 순화해서 어떤 다른 방식을 만들겠다 이러면 행재정적으로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고 잘하는 데는 더 주기도 하고 이런 걸 만들어야 되는데 후자의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처벌 조항을 만드는 것은 처벌만 가지고 과연 해결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어서 이제 입법 정책적으로 어떤 게 맞는 것인지 국민들의 법감정이 어디에 더 맞는지 이런 걸 따져서 결정해야 될 문제가 됩니다. 뭐 아무튼 뭔가 제도적 개선책은 마련이 필요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부동산 매매로 11억 원 넘는 차익을 거둔 강남 주부가 있습니다. 거액의 양도세를 장기간 체납해 정부가 출국금지 처분을 하자 이 주부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오늘 판결로 보는 세상은 세금 탈루 얘기 해보겠습니다. 전업주부 박모 씨라고 하는데 박 씨는 지난 2009년 서울 강남구 A 주공아파트와 강남구 B 아파트 두 채를 총 26억 7,100만 원에 팔았다고 합니다. 매입 당시 가격과 비교하면 11억 원 넘는 시세 차익을 올렸고 이에 국세청은 6억 9,100여만 원의 부동산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박 씨는 2017년까지 1,400여만 원만 납부했고 그 사이 장기 체납 가산금리부터 2017년 10월 기준 체납액은 11억 9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체납액 납부 의지가 없고 본인 및 가족의 출입국 내역이 빈번해 은닉재산을 해외로 도피시킬 우려가 있다며 출국 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습니다. 법무부는 2018년 11월까지 출국 금지 처분했고 박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해외에는 가족 여행 목적으로 몇 차례 나갔을 뿐인데 출국 금지는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박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실현된 이익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기에 납부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없다. 부동산 양도 차익을 은닉했거나 해외로 은닉할 개연성이 높다는 것이 재판부 판단입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전업주부로 특별한 경제활동이 없고 남편도 드문드문 1년에 1,000만 원 안팎의 근로소득만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고소득만 보면 최하위 극빈층인데 그럼에도 박 씨 부부 자녀는 미국에서 유학했고 자녀 2명은 지금도 미국에 거주하고 있고 가족들은 세금 체납 이후에도 빈번하게 해외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합니다. 정말 먹고 살 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는 사람들에게까지 피도 눈물도 없이 세금을 걷어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런 경우가 아닌 악질적 체납자에 대해서도 과세 당국이 할 수 있는 게 당사자들이 얼마나 불편할진 모르겠지만 출국 금지 정도밖에 없나 하는 생각은 어쩔 수 없이 듭니다. 판별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이어서 법조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법농단으로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해 증거인멸을 방조한 혐의로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3일부터 12일까지 전남 여수시 등에서 열린 제53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전국교정기관 수영자 32명이 참가해 20명이 입상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이 오늘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정사 산별관에서 개인 파산 회생지원 변호사단 직무교육 및 뉴스타트 상담센터 상담위원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내일 오후 2시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한국헌법학회와 공동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 복무제 도입에 관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15일) 법률방송 로투데이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